아름다움이 운명을 결정하고 성이 가치를 정하며 사회적 장벽이 마음들을 갈라놓던 세상에서 상처로 얼굴이 그어진 평범한 소녀 마리아나는 그저 그림자 속에서 꿈꾸는 것만이 허락되어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가문의 후계자이자 시각을 잃은 남자 토마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피할 수 없는 연결, 금지된 위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규칙을 거스르는 사랑. 이제 토마스가 시력을 되찾을 날이 다가오며 마리아나는 생애 가장 큰 두려움과 마주한다. 그가 그녀의 얼굴과 진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그리고 시대 로맨스에서 무엇이 당신을 가장 매혹시키는지 알려주세요. 진정한 사랑이 어떻게 모든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지 이제 그 비밀을 함께 알아봅시다. 멕시코 1847년 태양이 막 시더밸리의 언덕 너머로 떠오르며 황금빛 햇살이 고요한 엘 올비도 영지의 넓은 들판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고대의 저택은 세월이 멈춘 듯 사이프러스 나무와 낡은 기와 그리고 아직 비밀을 간직한 정원 속에 잠들어 있었다. 이른 아침, 이슬이 아직 풀잎에 맺혀 있고 새들이 가지 사이에서 노래를 맞추고 있을 때 조용하고 작은 한 여인의 모습이 자갈길 정원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마리아나 오수나였다. 바렌 린넨 블라우스와 긴 면치마를 입고 머리를 덮은 쇼를 두른 채 부드러운 걸음으로 걸으며 손에는 갓 꺾은 하얀 가르데니아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 잎사귀들이 바람의 숨결에 맞춰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마리아나는 눈을 낮춘 채 차분한 얼굴로 걷는 소녀였다. 그녀의 짙은 피부 위에는 어린 시절의 사고로 생긴 흉터가 왼쪽 뺨을 가로질러 있었다. 저택의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다. 단지 그녀가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일찍 세상을 떠난 세탁부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만이 알려져 있었다. 그 이후로 마리아나는 이 집의 그림, 자이자 숨결이 되었다. 잊혀진 구석의 목소리, 그러나 늘 곁에 있는 존재. 한편 저택의 외곽 복도에서는 오래된 오렌지 나무의 그늘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자세를 한 그는 짙은 색의 외투와 회색, 리넨 바지를 입고 있었다. 뒤로 빗어넘긴 머리와 대조되게 검은 벨벳 안대가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상아로 된 지팡이가 곁에 세워져 있었고 그 남자는 바로 토마스 델 바에, 시더밸리 백작이자 엘 올비도 영지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는 17세에 끔찍한 열병으로 시력을 잃었고 그 후로 타인의 동정과 사회의 거울을 거부하며 어둠 속에서 살아왔다. 거기 있나요, 마리아나? 그는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치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처럼. 네, 주인님이.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흰 가르데니아를 가져왔습니다. 백작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의 향기와 같군. 오늘은 더 달콤한 향이에요. 마리아나는 속삭였다. 어젯밤에 비가 조금 내려서 땅이 아직 촉촉하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에 쥔 꽃다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받지 않고 대신 그녀가 있는 쪽으로 얼굴을 들어 마치 꽃 사이에서 그녀의 향기를 느끼려는 듯 했다. 오늘 아침의 하늘은 어떤가요? 마리아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가느다란 구름들이 남쪽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태양빛이 붉은 기와 위로 떨어지며 입에 맺힌 물방울들을 반짝이게 했다. 하늘은 연한 파란색의 천처럼 보여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구름은 흰 양털 실 같고 햇살은 타오르지 않고 살짝 어루만지는 듯해요. 토마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속에 그림처럼 그려졌다. 빛에 대해 말하는 내 목소리가 좋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내 말 덕분에 그 빛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들은 함께 정원을 걸었다. 마리아나는 조심스레 그의 팔을 잡았고 그는 다른 손으로 상아 지팡이를 짚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녀는 색과 소리,
바람이 자칼한다 나뭇가지를 흔드는 모습을 묘사했다. 때로는 아주 오래된 노래의 한두 구절을 흥얼거렸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곡들이었다. 마리아나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우며 따뜻했다. 마치 매끈한 돌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처럼. 토마스는 조용히 그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한마디, 팔의 온기, 함께 걷는 그 순간마다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들은 정원의 중앙, 돌 분수를 둘러싼 가르데니아 길목 앞에서 멈췄다. 이 향기는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가는군, 그가 말했다. 아직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그 시절로. 하지만 이제는 이것으로 충분해. 내가 묘사하는 세상, 그리고 너 자신으로. 마리아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만 얼굴은 고요했다. 그녀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와 같은 남자, 세드로 계곡의 백작 토마스, 귀족의 혈통을 지닌 그에게.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신의 얼굴의 상처를 그가 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오래전부터 조용히. 그의 느린 걸음, 낮고 깊은 목소리, 세상을 듣는 방식까지. 그녀는 그가 결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매일 아침 정원으로 돌아와 그에게 보지 못하는 빛의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다. 내일도 노래해 줄 것을 약속해 주겠나? 그가 어두운 복도로 들어가기 전 물었다. 네, 주인님. 같은 시간에요. 그녀가 홀로 남았을 때 여전히 손에 꽃다발을 쥔 채 눈가가 젖어들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다정함 때문이었다. 세상이 그녀를 보지 않아도 적어도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세드로 계곡의 초록 언덕 속에 숨겨진 엘올비도 저택은 단순한 땅과 건물의 집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통과 자존심, 그리고 꺾이지 않는 신분 질서의 상징이었다. 두꺼운 식민지 시대의 벽과 대문에 걸린 쇠고리 하나까지 모든 것이 오래된 혈통과 잊혀진 이름들, 먼지 쌓인 초상화 속 조용한 조상들의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다. 그곳의 여주인 마틸데 델 바이의 부인은 그 유산의 가장 엄격한 수호자였다. 마른 체구의 날카로운 얼굴선, 수학적으로 정돈된 듯한 눈썹. 언제나 검은 레이스 옷을 입고 다녔으며 이미 사라진 세상에 대한 상복이 그녀의 모습에 영원히 드리워진 듯했다. 그녀는 저택의 높은 회랑에서 모든 것을 감시했다. 허락되지 않은 그림자 하나, 움직임 하나, 속삭임 하나까지도 그녀의 성씨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처럼 여겼다. 그 아침, 하인들이 식당의 꽃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도냐 마틸데는 높은 창가 곁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꽃이 만발한 부겐빌레아나 아몬드 나무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보는 것은 집안의 눈먼 상속인 곁을 천천히 걷는 한 소녀의 모습이었다. 마리아나 오수나. 그 이름은 그녀에게 먼지와 치욕의 냄새를 풍겼다. 저 계집은 제 자리를 전혀 모르는군. 도냐 마틸데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그가 있는 앞에서 손을 대는 태도며 말을 꺼는 그 버릇까지. 곁에 있던 시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냐 마틸데는 손에 꼭 쥔 상아 부채를 딱 소리 나게 접었다. 루이사, 내가 그녀를 감시하게 될 거야. 오늘부터다. 내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즉시 나에게 보고해. 한편 저택의 안쪽 응접실에서는 토마스 델 바이에가 동쪽 창가 옆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단정한 턱선과 고요한 기품을 은은히 드러냈다. 그의 무릎 위에는 독서 노트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글을 읽지 않았다. 단지 손끝으로 페이지를 어루만지며 전날 오후 마리아나가 읽어주던 문장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왜 그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음색은 완벽하지도 발음이 세련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있었다. 그로 하여금 넓은 들판과 달콤한 향기,
그리고 다른 어떤 여인도 주지 못한 따스함을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 그녀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처럼 고요한 눈을 가졌을까? 노래할 때는 미소를 짓는 걸까? 그는 한 번도 누구에게 그녀의 얼굴을 묻지 않았다. 그 관심 하나만으로도 마음속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꿈꾸기 시작했다. 하녀도, 그림자도 아닌 마치 신성한 빛으로 가득한 존재로. 잃어버린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여주는 존재로. 그리고 매일 그녀의 팔을 잡고 걸을 때마다 그의 가슴을 스치는 그 떨림은 감사의 감정이 아니었다. 마리아나 역시 여느 때처럼 조심스럽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새로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다른 하녀들의 시선이 길어졌고 침묵은 무거워졌으며 명령은 점점 거칠어졌다. 이제 루이사, 부인의 수석 시녀는 그녀가 가는 곳마다 뒤따랐다. 마리아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도냐 마틸데 부인이 자신과 백작의 가까움을 눈치챘고 그것이 결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안뜰에 낙엽을 쓸던 그녀는 우연히 부엌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요리사 중 한 명이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백작이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웃는다지 뭐야? 그녀의 손을 잡고선 놓지도 않는다나. 상상해봐. 하녀 주제에 그것도 혼혈 여자가. 순이가 가문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수도에서는 뭐라고 하겠니? 마리아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계속 빗자루질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히 조여왔다. 백작의 성씨 그 이름은 그녀와 그를 갈라놓는 벽이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따뜻한 영혼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그날 밤 부엌 다락방의 좁은 침상에 몸을 눕힌 그녀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마치 속죄의 기도처럼. 그분은 고귀한 분이시고 나는 그저 그림자 속의 속삭임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정원으로 향했다. 전날과 같은 시간, 떨리는 손과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면서도 가득 차오르는 사랑을 안고서. 엘 올비도 저택의 날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풍경처럼 고요하게 흘러갔다. 계절은 부드럽게 바뀌었고 산바람의 나무들은 천천히 몸을 흔들었으며 복도에는 언제나와 다름없는 발자국 소리와 오래된 메아리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4월의 어느 아침, 공기 속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중요한 손님이 온다는 소문이 벽 사이로 퍼지며 불길한 예감처럼 저택 전체를 스쳤다. 새벽부터 하인들은 이례적인 분주함에 휩싸였다. 현관의 돌바닥은 오렌지꽃 향수로 닦였고 촛대는 반짝이도록 닦아 올렸으며 거의 열리지 않던 피아노실의 창문은 북쪽 정원을 향해 활짝 열렸다. 오전이 중반쯤 되었을 때 자갈길을 따라 2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도착했다. 마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중간쯤 되는 마른 남자. 날카로운 얼굴에 가지런한 콧수염을 가진 이였다. 회색 프로코트를 입고 오른손에는 짙은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파리 출신의 신경 및 시각질환 전문의 줄리엥 모로 박사였다. 델 바예 가문의 한 귀족 친구의 추천으로 초대된 인물로 그의 손은 칼날처럼 정확하고 그의 의술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한다는 명성이 따랐다. 도냐 마틸데는 그를 거실에서 맞이했다. 겉으로는 절제된 인사였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이 방문은 단순히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을 완전한 상속인으로 존재를 다시 드러낼 수 있는 인물로 되돌리는 의미를 지녔다. 토마스는 집사에게 이끌려 거실로 들어왔다. 의사의 진료가 시작되는 동안 그는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다. 멀리 복도 끝 기둥 뒤에는 마리아나가 서 있었다.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그녀는 들릴 듯 말 듯한 대화를 듣고 있었다. 시신경이 완전히 위축된 것은 아닙니다. 외국 억양의 의사가 말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요. 고통스럽습니까? 토마스가 물었다. 어쩌면요. 하지만 빛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리아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를 위해 희망이 솟았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한 두려움이 피어올랐다. 그날 오후 토마스는 정원으로 나가길 원했다. 마리아나는 평소처럼 돌벤치 옆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오자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한동안 그들은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을 들었다. 오늘 누군가 내게 시력을 돌려주겠다고 했소?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프랑스 의사요. 그가 덧붙였다. 천재라더군요. 나를 다시 보게 할 수 있다네요. 마리아나는 침을 삼켰다. 두 손을 머리 수건 속에 숨긴 채 떨림이 들키지 않으려 꽉 움켜쥐었다. 보고 싶으신가요? 그녀가 낮게 물었다. 토마스는 고개를 그녀 쪽으로 기울였다. 오랫동안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소. 다른 감각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요즘 무언가 달라졌소. 빛을 향해 가야만 할 것 같은 알 수 없는 갈망이 생겼소. 그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달라지셨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백작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와 자신 사이의 거리를 더듬듯이. 그대여.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종소리처럼 정원의 고요를 흔들었다. 마리아나는 눈을 크게 떴다. 숨조차 멈춘 듯 공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대가 모든 걸 바꿨소. 그대의 목소리, 그대가 내 눈 대신 세상을 보는 그 방식. 그대 덕분에 나는 다시 세상을 원하게 되었소. 그대가 묘사하는 하늘을, 그대의 목소리의 색을 직접 보고 싶소.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울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돈 토마스.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저는 당신이 상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주저하며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내 눈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그가 단호히 말했다. 보지 않고도 이미 본 것이 있소. 그중 하나가 바로 그대요. 만약 언젠가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대가 거기 있다면 나는 영혼으로 그대를 알아볼 것이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이 너무 꽉 차서 목 끝까지 막혀버린 듯 했다.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였을 뿐. 다시 시선을 내리깔았다. 정원은 여전히 향기로 가득했다. 가르데니아 꽃들은 인간의 비극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바람에 흔들리며 세상의 변화를 모른 채 향기를 흘렸다. 하지만 마리아나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두려웠다. 그가 그녀를 보게 되는 그날. 모든 마법이 깨져버릴까봐. 가르데니아의 향은 여전히 같았지만 저택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졌다. 바람 속에는 먼지 외에도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백작의 수술 소식은 벽과 복도를 타고 번지며 말보다 깊은 불안을 불러왔다. 도냐 마틸데 델바에는 더 이상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그날 아침 검은 레이스와 벨벳의 상복 차림으로 그녀는 위층 회랑에서 마리아나를 내려다보았다. 마리아나는 조용한 걸음으로 정원을 지나며 손에는 얇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이제 충분하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 기만은 너무 멀리 갔다. 그녀는 반박을 허락하지 않는 단단한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가 작은 응접실로 향했다. 그곳은 마리아나가 매일 신선한 꽃을 두던 자리였다. 그녀는 그곳에서 백합을 꼽고 있는 마리아나를 발견했다. 마틸데 부인의 발소리만으로도 마리아나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그걸 내려놓고 나를 따라오거라. 부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영혼을 가를 만큼 깊었다. 마리아나는 아무 말 없이 따랐다. 그들은 한적한 방으로 들어갔고 마틸데 부인은 문을 닫았다. 우리 이제는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녀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더는 못 본 척하지 않겠다. 마리아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입어서 어깨 망토 위에서 맞잡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 물론 알고 있지. 부인은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내가 그를 팔짱 낄 때마다, 그가 오랫동안 짓지 않던 미소를 보일 때마다 너는 너에게 허락되지 않은 경계를 넘고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 젊은 여인의 목구멍이 꽉 막혔다. 전 결코 말을 잇고자 했다. 조용히 해. 부인이 단호히 잘랐다. 넌 혼혈의 하녀일 뿐이다. 이 집의 그늘에서 태어나 이름도 지참금도 가문도 없다. 내 아들은 세드로 계곡의 마지막 백작이야. 들꽃 같은 내 존재로 그 이름을 더럽히게 둘 수는 없어. 마리아나는 눈물을 꾹 참았다. 예상했던 모욕이었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진실이 더 아팠다. 자신에게는 돈 토마스 곁에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남아있다면 부인은 말을 이었다. 그에게서 멀리 떠나라. 나를 시험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복도에서 끌려나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욕에는 더 이상의 대답이 필요 없었다. 그날 오후 대문 앞에 종소리가 울리며 방문객의 도착을 알렸다. 금빛 장식과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검은 마차가 마당에 멈췄다. 그 안에서 내린 여인은 세련된 얼굴과 맑은 피부, 완벽하게 묶은 검은 머리를 한 사람이었다. 은실로 수놓은 하늘빛비단 드레스는 햇빛 아래서 고귀하게 빛났다. 그녀는 수도에서 온 엘리사데 순이가 양, 가문의 오랜 친구의 조카였다. 순이가 가문은 부와 토지를 지닌 명문이었고 무엇보다 이름값이 있었다. 마틸데 부인의 눈에 그녀는 아들에게 완벽한 신부였다. 고귀하고 교양 있고 세상에 내세워도 손색 없는 여자. 부엌에서 마리아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부인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하인들이 짐을 나르며 집안의 모든 것이 새 손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그녀의 가슴은 무겁게 쿵쿵 뛰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그녀는 이해했다. 자신이 속삭임과 산책, 나직한 대화로 쌓아올린 세상은 이제 서서히 닫히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다락방의 구석에서 마리아나는 자신의 낡은 공책을 펼쳤다. 그러나 아무 말도 쓰지 못했다. 그저 눈물이 흰 페이지 위로 떨어지도록 두었다. 사랑이란 침묵 속에서 태어나면 빛 아래서 반드시 사라지는 법이니까? 세드로 계곡의 들판은 여름의 열기에 잠들어가고 있었다. 지푸른 하늘은 평화로운 푸른 장막처럼 대지를 덮고 있었다. 그러나 커다란 저택의 닫힌 창문 너머에서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이 공기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말없는 불안이 복도를 따라 흘러다니며 테피스트리 위에 내려앉고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었다. 마리아나는 이제 더 이상 돈 토마스와 함께 걷지 않았다. 부인의 명령이었다. 이제 루이사가 백작의 짧은 산책을 동행했지만 그는 거의 그것을 청하지 않았다. 요즘 돈 토마스는 대부분 서재나 서쪽 회랑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바깥 들판의 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자리였다. 멀리서 마리아나는 그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와 더 이상 말을 나눌 수도, 다가갈 수도, 함께 정원의 가르데니아 향을 느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명령을 느꼈다. 그에게 기억 하나를 남겨야 한다는 것. 모두가 잠든 밤, 마리아나는 자신의 침상 옆에 촛불을 켜고 어릴 적부터 간직해온 다른 공책을 펼쳤다.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기를 쓰듯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물을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첫 장에는 그들이 매일 걸었던 붉은 흙길을 그렸다. 자카란다 나무 아래의 돌벤치, 바스락거리는 낙엽, 꽃피는 레몬나무의 향기. 그녀는 그가 영혼의 손끝으로 읽을 수 있도록 썼다. 그의 웃음소리, 그녀가 예시구를 읽어줄 때의 따뜻한 목소리.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하늘을 묘사해달라고 부탁했던 날을 떠올렸다. 그가 그녀의 목소리가 빛을 다시 원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한 순간을 기억하며 이렇게 썼다. 언젠가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 그리고 그때 내가 거기 있다면 나는 영혼으로 너를 알아볼 것이다. 모든 단어는 이별이었고 모든 문장은 그에게 전하지 못할 꽃이었다. 낮에는 공책을 매트리스 밑에 숨겼고 밤마다 어둠의 허락을 받아 사랑을 썼다. 그동안 저택의 본관에서 돈 토마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결핍을 느끼기 시작했다. 정원을 걸을 때마다 그를 감싸던 향기가 사라졌다. 그에게 색과 형태를 이야기해주던 그 부드러운 음성은 이제 올바르고 예의 바른, 그러나 영혼 없는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루이사는 꼭 필요한 말만 했다. 한편 엘리사 부인은 정중하고 세련된 말투로 그에게 동행을 자청했다. 그녀는 오후마다 피아노를 치고 프랑스 시를 낭송하며 그의 곁에 앉아 인내심 있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그를 차갑게 했다.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단지 그는 그녀를 가까이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마른 마음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엘리사가 인생은 꿈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고 있을 때 토마스는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다. 오늘 가르데니아는 어떤 색인가요? 엘리사는 잠시 침묵했다. 언제나처럼 하얗습니다. 언제나처럼 하얗다. 그 외에 어떤 색이 될 수 있겠소?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 공허함이 파고들었다. 대답 때문이 아니라 부재 때문이었다. 마리아나가 하얗다고 말하던 그 방식, 마치 그 색이 빛과 온기를 함께 품고 있는 듯했던 그 목소리의 부재. 그날 밤, 방 안에서 토마스는 손끝으로 책등을 더듬었다. 정원을 떠올렸고 이제 들리지 않는 그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마음이 이미 그곳에 없는 누군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 시각, 마리아나는 공책의 한 페이지를 덮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내 말을 잊게 되더라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문장을 남기고 그녀는 촛불을 끄고 공책을 품에 안았다. 마치 그것이 그의 일부인 것처럼. 세드로 계곡 위로 달이 장엄하게 떠올랐다. 그 빛은 저택의 돌담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밤바람은 삼나무 가지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가르데니아의 향기가 공기 속에 짙게 퍼지며 마치 운명에 의해 예고된 듯했다. 그 밤은 달빛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일어날 일들 때문에 특별했다. 북쪽 별관의 한 방에서 돈 토마스 델바예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앙 모로 박사가 시력을 되찾게 해줄지도 모르는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시작이었다. 토마스는 잠들지 못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영혼을 떨리게 했다. 습관처럼 눈가리개를 한 채 그는 손에 한 송이의 마른 꽃을 쥐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서관의 책 사이에서 우연히 발견한 꽃이었다. 누가 그곳에 두었는지는 몰랐지만 아직 남아있는 은은한 향기가 무언가를, 아니,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하인에게 정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아무도 감히 거절하지 못했다. 정원에 이르러 그는 자카란다 나무 아래의 낡은 돌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달콤한 그리움처럼 그를 감쌌다. 그때였다. 부드럽지만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루이사의 것이 아니었다. 더 가벼워졌고 더 잘 알려지게 되었어. 마리아나, 그는 발음하기조차 두려웠던 간절한 기대를 담아 물었다. 그녀는 즉답하지 않고 그 앞에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가슴이 강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런 다음 다가와 그의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내가 올 줄 알았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내 목소리를 한 번 더 듣지 않고는 잠들 수가 없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잠시 동안은 침묵이 두 사람을 대신해 말하게 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마도 그가 대답했다. 아니면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눈이 세상을 보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내 모습을 보고 싶어. 빗속에서 나를 반겨줄 얼굴이 내가 되길 바란다. 마리아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조금씩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저를 눈으로 찾으려 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 선생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널 어떻게 상상한다는 거지? 그가 물었다. 제가 아닌 누군가로, 흉터 없는 누군가로, 선생님께 걸맞은 사람으로요. 토마스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손가락으로 스쳤다. 그는 그녀의 볼의 곡선, 떨리는 입술의 윤곽, 술 아래 숨기려던 따뜻한 피부를 만졌다. 넌 걸맞은 것 이상이야, 그가 말했다. 내가 아는 유일한 빛이야. 그녀는 거칠지 않게 부드럽게 얼굴을 물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들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오늘 밤은 아니요. 그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내게 노래해 줄 수 있겠니?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곁에 자리를 잡은 후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오래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억제된 마치 그림들을 깨우고 싶지 않은 것처럼 조용했다. 한 음악, 한 소절마다 그녀의 영혼은 조금씩 조각나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토마스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게 약속해줘. 실 같은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만약 내일 내가 보게 된다면, 만약 내가 얼굴과 형태들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면 내게 말을 걸어주겠다고,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약속해줘. 내 목소리는 오직 그 목소리만이 내가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그의 손을 애틋하게 꼭 잡아주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본 뒤 돌길을 따라 되돌아보지 않고 멀어져 갔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마리아나는 조용한 발걸음으로 서재에 들어왔다. 그녀는 공책을 토마스가 자주 만지던 책들 사이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다. 마치 자신의 한 조각을 그곳에 남겨두는 것처럼. 그런 다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나왔다. 새벽이 오기 전 산 너머로 첫 빛이 비쳐오기 시작할 때 마리아나는 농장의 뒷문을 지나갔다. 그녀의 천가방에는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챙겨 있었고 마음속 페이지들 사이에는 마른 치자꽃 한 송이가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울음을 참아냈다. 마지막 어둠의 밤은 끝이 났고 그와 함께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 곁에 있을 그녀의 자리도 사라졌다. 아침의 첫 번째 햇살이 큰 방의 유리창을 통과해 아마포 커튼을 호박색으로 물들였다. 방 안의 침묵은 짙었고 마치 시간이 단 하나의 순간, 기대와 엄숙함으로 가득 찬 순간에 멈춰 선 것 같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돈 토마스 델 발레는 깊게 숨을 쉬고 있었다. 비단 붕대가 아직도 그의 두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이전과는 다른 불안으로 뛰고 있었다. 모로우 박사는 조용한 걸음과 함께 약간의 억제된 권위를 담은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때가 됐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며. 붕대를 천천히 풀어내자 토마스는 눈을 감았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멀었지만 비록 희미한 빛이었어도 그에게는 폭발처럼 느껴졌다.
그런 다음 아주 천천히 눈을 떴다. 그가 제일 처음 본 것은 의사의 흐릿한 실루엣이었고 그 다음은 물체들의 더 선명해진 윤곽이었다. 큰 창문, 의자, 탁자 위의 도자기 주전자. 모든 것이 새로웠고 동시에 어렴풋이 익숙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후 되찾은 기억처럼. 볼 수 있어요. 목소리를 떨며 그가 중얼거렸다. 의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멀리 복도에서는 하녀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틸데 부인은 이 소식을 듣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견된 무엇인가를 담고 있었다. 토마스는 다급한 목소리로 정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청했다. 그는 마리아나의 설명으로 수없이 상상해 왔던 색들을 보고 싶어 했다. 그녀를 찾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밖으로 드러나기 전에 내면으로 그녀를 알아봤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정원에도, 부엌에도, 하녀들의 숙소에도 그녀의 모습은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조바심하며 물었지만 아무도 뚜렷이 대답하지 못했고 오직 둘러대기만 했다. 루이사는 시선을 피했고 마부는 못 들은 척했다. 결국 그의 어머니가 거의 의식적인 냉담함으로 그에게 말했다. 그 계집애는 떠났다. 작별 인사도 없이 짐을 싸들고 해 뜨기 전에 나갔지? 토마스는 수술과는 상관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것은 다른 종류의 충격이었다. 더 깊고 더 잔혹한. 그는 왜 자신을 보지도 않고 떠났는지, 왜 하필 지금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숨쉬는데 필수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처럼 집을 돌아다녔다. 그는 거실을 지나고 복도를 지나고 그녀의 목소리를 자주 들었던 복도들을 지났다. 집은 더 커 보였고 더 낯설고 더 말없게 느껴졌다. 색들은 아름다웠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 모든 것에는 영혼이 없었다. 서재에 도착해 그는 예전의 촉각의 기억에 의지해 무작정 만지던 책들이 놓여있는 책장 앞에 멈춰 섰다. 갑자기 뭔가 다른 것이. 낡은 표지의 공책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가죽으로 제본된 책들 사이에서 간신히 드러나 있었다. 그는 심장이 빨리 뛰는 가운데 그것을 손에 들었다. 공책을 열자 첫 페이지에 굳건하지만 약간 떨리는 필체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의 헌사가 씌어 있었다. 그것은 마리아나의 목소리였다. 말과 기억과 고백으로 가득한. 그 공책은 지나온 날들의 지도였고 침묵 속에 써진 사랑의 편지였으며 그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 위를 덮어버리는 이별의 장막이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마리아나는 그에게 그들의 산책에 대해, 그녀의 노래에 대해, 그녀의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에게 그에 대해, 그녀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토마스는 알라 기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공책을 마치 살아있는 육체처럼 그 종이들 속에서 그녀를 안을 수 있을 것처럼 가슴에 꼭 눌러 안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보게 될 세상이 그녀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 세상이기 때문에 떠난 것이었다. 그렇게 빛에 둘러싸여 수년 만에 처음으로 토마스 델 발레는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세상이 비록 눈부시게 밝아도 그에게는 공허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녀가 없는 공허, 진정으로 중요한 유일무이한 것이 사라진 공허. 빛이 큰 홀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수놓인 커튼을 어루만지고 바닥에 대리석을 거슬릴 정도로 반짝이는 광채로 빛나게 했다. 망각의 농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고 더 노출된 것처럼 보였다. 마치 이른 아침 해가 지재는 돈 토마스 델 발레에게도 보이는 바람이 낙엽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밀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지만 선명함은 위로를 가져오지 않았다. 결의를 가져왔다. 선조세드로 백작의 초상화 옆에 서서 토마스는 비통함과 반항이 섞인 표정으로 유화를 바라보았다.
벽 너머에서 그 고결한 선조의 얼굴이 그를 심판하는 듯했고 몇 세기에 걸친 가문과 의무를 상기시키는 듯했으나 그의 가슴에는 더 이상 유산의 무게가 짓누르지 않았다. 유일하게 무게를 느끼는 것은 마리아나가 남긴 공허뿐이었다. 홀 한가운데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있는 도냐 마틸데는 입술을 꽉 다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장갑 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다. 백작이 어머니와 도냐 엘리사와의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은 마른 화약에 불을 당기는 것처럼 집안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엘리사는 한편 제 시간에 도착했다. 에메랄드색 드레스를 입고 통제된 표정을 지으며 토마스는 처음에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마치 각 단어마다 그의 영혼이 봉인한 결정의 무게를 실은 것처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 약혼을 파기하길 원합니다. 그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결혼식은 없을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어요. 도냐 마틸데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엘리사가 침착함을 잃지 않은 채 살짝 턱을 들어 올렸다. 그 계집애 때문입니까? 제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엘리사 부인, 당신을 포함한 모두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속한 것처럼 가장할 권한은 제게 없습니다. 엘리사는 위험 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 팔걸이에 놓인 장갑을 집어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의 퇴장은 아무도 두 번 다시 읽지 않을 책을 살며시 닫는 것과 같았다. 그러자 토마스는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시력을 되찾은 이후로 저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색과 형태만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의 딱딱함을 보았고 적절한 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두려움을 보았으며 진정한 눈멀음은 결코 제 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냐 마틸데는 천천히 일어섰다. 긴장된 현처럼 그녀의 자세에서 자부심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을 할 셈이냐? 그녀가 냉랭하게 물었다. 하녀를 쫓아다닐 셈이냐? 델발레 가문의 이름을 포기하고 환상을 쫓아 방황할 셈이냐? 그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게 속한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녀는 가면처럼 차분한 표정 뒤에서 생각이 소용돌이치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내면에는 모욕감이 이미 타오르고 있었다. 마치 마침내 완성된 포옹처럼 빛이 그를 진정으로 속한 곳으로 인도했기에 토마스와 마리아나는 세드로 계곡에 이른 안개 속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배당은 조용히 그리고 보호자처럼 뒤에 남아 마치 세상이 수년 만에야 다가온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 숨을 참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나는 여전히 그의 손과 손을 맞잡은 채 부드럽게 숨을 쉬며 공유된 각각의 고동이 거리와 두려움의 그림자를 지워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마스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까움, 그들의 몸의 진동, 그리고 그들의 영혼의 확신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돌길 위에 내디딘 각 발걸음은 새로운 시작,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은밀히 상상해왔던 삶의 재탄생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계곡의 들판은 고요한 화려함으로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옥수수밭은 푸른 파도처럼 출렁였고 시냇물은 하늘을 비추었으며 야생화의 향기는 상쾌한 바람과 섞였습니다. 서두름도, 가문의 의무도, 자기도, 공허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들이 선택하여 포용한 자유만이 있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 입구에 돌아치는 위험 있게 솟아있었고 지난 세대들의 말없는 증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농부들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존경의 표시로 모자를 벗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백작이 그의 하녀와 함께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산이나 의례 없이 오직 마음이 늘 알고 있던 것에만 이끌려 그들만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한 동등한 두 존재였습니다. 바람은 복도와 정원을 휘젓고 다녔고 마치 집 자체가 일어난 변화를 받아들이며 한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비밀의 말없는 증인들이었던 치자꽃들은 이제 그림자에서 솟아난 진실을 인정하며 그들에게로 기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기도 부도 없이 토마스는 마리아나의 공책을 단단히 쥐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비추는 등대와 같았습니다. 마리아나는 그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자로서가 아니라 선택한 운명의 길을 공유하는 자로서 그 공간을 빛과 평온으로 채우는 확고한 존재로서 걸어갔습니다. 그가 소 오펀집의 딱딱함과 조상들의 심판을 느꼈던 큰 현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토마스는 시선을 들어 창문을 바라보았고 벽과 대리석을 적시는 햇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빛은 그를 눈멀게 하지 않고 그를 동반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이 찾은 것 서로 들 그 어떤 유산도, 그 어떤 기대도, 그 어떤 의뢰도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과 함께 그렇게 바람의 속삭임과 치자꽃의 향기 사이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함께, 그리고 평화롭게 농장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태어난 사랑은 마침내 햇빛 아래서 숨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내 마음으로 처음 보았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리란 것을 알았어. 바람은 공모하는 속삭임처럼 예배당의 복도를 휘젓고 다니며 마리아나가 두 손에 쥐고 있던 치자꽃의 향기와 함께 백합과 유칼립투스의 리본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고 아무도 수군거리지 않았다. 오직 그들을 그곳까지 이끌어온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 깊은 침묵만이 있었다. 토마스는 마리아나의 손을 정성스럽게 잡았고 마치 약속을 엮어내는 사람처럼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맞잡았다. 그는 불필요한 말 없이 굳건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함께 나눈 각각의 숨결은 말없는 약속이었고 각각의 눈 깜빡임은 그들이 함께 극복해낸 여정에 대한 인정이었다. 참석한 이들, 옛 일꾼들, 이웃들, 아이들은 이름이나 자기를 이해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두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존경과 진실을 이해했다. 관리인 헤르바시오는 감정을 억제하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혈통보다 더 오래된 무엇인가, 두 영혼의 완전한 결합이 피어나는 것을 목격하는 듯 지켜보았다. 마리아나는 다른 손을 토마스가 쥐고 있는 공책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것을 열 필요는 없었다. 적힌 모든 단어는 보이지 않는 지도처럼 그 순간까지 그들을 인도하며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다. 사제가 마지막 축복을 내릴 때 한 줄기 빛이 빛바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고 고요한 광위로 비추었다. 그것은 영원할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집과 정원, 그리고 세드로 계곡의 들판이 그들과 조화를 이루며 숨쉬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예배당을 나와 토마스와 마리아나는 바람의 속삭임과 축축한 흙냄새 사이의 돌길을 천천히 걸었다.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때 침묵과 두려움을 목격했던 땅은 이제 기다리던 것이 마침내 도래했음을 아는 이의 평온함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열리고 있었다. 정원에서는 치자꽃이 다시 하얗고 환하게 피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태어나 시간과 두려움, 그리고 관습을 이겨낸 사랑의 말없는 증인들이었다. 토마스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고 생애 처음으로 가득 찬 마음과 함께 빛으로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보았다. 진정한 시야는 빛의 선명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해에 있음을 알면서 그의 곁에 선 마리아나는 고개를 그의 어깨에 기대어 부드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을 감싼 침묵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견뎌낸 사랑의 완전한 선율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질녘의 빛과 꽃향기 사이에서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이라는 확신만을 따라 자기와 자존심, 그리고 기대에서 자유로워진 그들이 항상 꿈꿔왔던 삶을 함께 시작했다. 나는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였지만 너에게는 빛이었어. 토마스와 마리아나는 함께 정원을 걸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거닐었던 바로 그 정원이었지만 이제는 맑은 낮과 방금 피어난 치자꽃의 상쾌한 향기로 가득했다.
돌벤치와 복원된 분수 앞에서 마리아나는 무릎을 꿇고 섬세한 손으로 하얀 치자꽃 한 포기를 심었다. 토마스는 그녀 곁에 몸을 굽혔고 함께 영원히 지속될 기억들을 뿌리듯 축축한 흙을 덮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부엌에서 하녀 하나가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점점 다른 목소리들이 합쳐져 농장을 감싸는 즉흥적인 합창을 만들어냈다. 토마스는 마리아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두려움 없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높은 혈통은 없어. 그녀는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고 그렇게 땅의 속삭임, 꽃향기, 그리고 맞잡은 손 사이에서 이야기는 마무리를 찾았다. 빛이 닿지 않았던 곳에 가장 진실한 사랑이 꽃피었다. 세드로 계곡에 다시 겨울이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부드럽게 지붕을 이슬로 덮고 가지들을 은실로 수놓았다. 공기에는 장작, 방금 구운 빵, 그리고 고통이 존중받고 치유된 곳에만 도래하는 고요한 평온의 냄새가 났다. 검소한 손길로 복원된 망각의 예배당은 이제 하얀 백합과 유칼립투스 가지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참석자들 중에는 농장의 옛 일꾼들, 마리아나가 노래를 가르쳤던 아이들, 그리고 다정함과 존경으로 바라보는 소박한 얼굴들이 있었다. 자기나 왕관 없이 토마스는 마리아나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낡은 표지의 공책을 쥐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열 필요는 없었다. 그 안에 적힌 모든 단어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뿌리내렸기 때문이었다. 마리아나는 한때 그녀를 보호해 주었던 한 노파와 팔짱을 끼고 돌길 끝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보리색 면 드레스를 입었고 하얀 리본으로 머리를 간결하게 묶은 채 손에는 신선한 치자꽃 한 송이를 쥐고 있었다. 토마스는 서둘림 없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다. 그 행동 속에서 그들은 말없이도 함께한 삶의 약속을 굳건히 했다. 사제는 차분한 목소리로 축복을 선언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박수 치지 않았다. 오직 공기 자신이 그 사랑의 깊이를 인정하는 듯한 경건한 침묵만이 있었다. 그들이 서약을 할 때 토마스가 먼저 말했다. 나는 눈을 뜨고 너를 인정하지만 진정으로 너를 보는 법을 배운 곳은 어둠 속이었어. 그러자 마리아나가 답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으로 너를 처음 보았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으리란 것을 알았어. 세월이 흘렀다. 7번의 수확, 비, 해질녘 노래의 계절, 그리고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뿌리내린 사랑의 7번의 겨울이었다. 토마스와 마리아나는 여전히 농장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변모한 농장이었다. 차이를 위해 한때 닫혀있던 문들은 이제 열려 있었고 먼지 쌓인 도서관은 일꾼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 되었다. 큰 홀에는 귀족이나 정복의 초상화가 아닌 그들의 딸 클라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비가 오던 날 태어난 그녀는 마치 세상을 이미 아는 듯 호기심 가득한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덤불 사이에서 놀며 떨어진 치자꽃을 주었고 한 송이를 어머니에게 건네주면 마리아나는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가끔은 내 사랑, 행복도 눈물을 흘리게 한단다. 겨울이 하얀 망토로 지붕을 덮었지만 세드로 계곡의 정원은 더 이상 그림자의 장소가 아닌 생명과 기억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다. 도냐 마틸데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고 도냐 엘리사는 그녀만의 길을 찾았다. 인근 마을도 변했다. 한때는 추문의 속삭임이었던 것이 이제는 본보기가 되었다. 일어난 일이 강력했던 이유는 토마스가 마리아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고 그 시대와 그 장소에서 듣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결혼 7주년이 되는 어느 오후 토마스는 마리아나와 클라라를 옛 정원으로 데려갔다. 마리아나는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높고 가볍지는 않았지만 오직 시간과 진실한 사랑만이 줄 수 있는 깊이를 간직하고 있었다. 토마스는 경외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클라라는 꽃들 사이에서 놀았다. 그곳, 한때 빛이 닿지 않았던 그 구석에서 한 소녀의 웃음소리, 그녀 어머니의 노래, 그리고 모든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안 한 남자의 감탄이 함께 울려 퍼졌다. 진실한 사랑은 장식이나 자귀,
완벽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직 진실만을 필요로 할 뿐이다. 마리아나와 토마스는 그림자 속에서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빛을 찾을 수 있으며 침묵과 다정함 속에서 태어난 것이 시간과 판단, 그리고 전통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구독 잊지 마세요.